春晓，唐·孟浩然。春眠不觉晓，处处闻啼鸟。夜来风雨声，花落知多少。 봄볕이 화사합니다. 이런 날 먼 산골에 한 작디 작은 중학교 교사에서 합창을 하듯이 까까머리 아이들이 다 같이 한시를 낭송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옛날 저도 시골에 아주 외진 산골의 한 농림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과정을. 그 학교에서는 영어 수학보다 훨씬 축산, 농업 이런 것을 많이 수업을 했고 곁들여서 한문 수업을 아주 엄히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외웠던 시가 몇 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맹호연의 춘효라는 시였습니다. 이 영상 맨 앞에 시작된 중국어 시 낭송이 있죠. 그 시가 바로 춘효 시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린아이 시절에 공부하는 시들이 따로 있어요. 쉽고 좋은 시여야 되겠죠.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 공부하는 시들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연명의 사시, 이백의 정야사, 그리고 맹호연의 춘효 이런 시들입니다. 그만큼 평이하면서도 격이 높은 시라는 뜻이 되겠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시들이니까요. 오늘은 이 봄날에 가장 어울리는 시 춘효를 통해서 중국의 술꾼 문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맹호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짧은 시 춘효 한 편을 소개해 볼까요? 춘면 불각효한데 처처문 제조이네 야래 풍우성이었더니 낙화지 다소로다. 봄잠에 깊이 빠져 새벽이 온 줄 몰랐는데 온통 사방에 새소리뿐이네. 간밤에 비바람 소리 들렸으니 적잖이 꽃들이 떨어졌음을 알만하이. 이런 시예요. 너무 쉽죠. 마치 옆에 사람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듯이 중얼중얼 이야기 전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전혀 인공적인 어떤 꾸밈이 없습니다. 칠하고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름 흐르듯 물을 흐르듯 샘물 솟구치듯 그렇게 읊은 시가 이 춘효다 이겁니다. 그 사용된 언어는 가볍습니다만은 그러나 뜻은 만만치가 않아요. 누가 듣더라도 여기서 그려지는 풍경 그리고 시인이 느끼는 감정 이것이 진짜 풍경이요 진짜 감정처럼 전해져 옵니다. 시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중국 문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장은 하늘이 만들고 묘함은 우연하게 얻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더 안으로 따져들자면은 하늘이 문장을 주고 우연히 그 묘함을 얻게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가진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시가 얻어지고 안 얻어지고 달라지겠죠. 거기서 천성, 천재성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중국 5000년 시문학사에서 최고로 꼽는 전원시인, 전원시를 많이 쓰고 좋은 시를 쓴 이로서 두 사람을 꼽죠. 도연명과 이 맹호연입니다. 하여 이 맹호연의 이 춘효라는 작품 한 편은 중국 시사에서 최고의 전원시의 한 편으로 꼽힙니다.
20대의 선신인데 맹호연이 이 시 한편으로 맹호연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기도 해요. 이런 봄날 아침, 그 맑고 아름다운 풍경, 그걸 한 토막 스치듯이 그림으로 제시하고 또 거기서 가지는 시인의 어떤 감상, 느낌을 담백하게 쏟아내는 이 짧고 간단한 표현에서 얻게 되는 긴 여운과 깊은 의미까지 지닌 시가 바로 춘향호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시인 맹호연은 서기 689년 태생입니다. 당나라 시기여서요. 이태백, 200이 701년생이니까 200보다 12살 위입니다. 호북성 샹양, 한자로 읽으면 양양시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이 양양이란 도시는 특히 소설 삼국지에 아주 수없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워낙 중원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유비, 조조, 성권이 다투어 이 땅을 차지하려고 맘먹고 했죠. 또 젊은 날 제갈공명이 숨어 살면서 농사를 짓던 땅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유비현덕이 삼고초려로 찾아갔던 곳이 여기 양양 땅이었습니다. 서울의 한강과 이름이 똑같은 한강이 이 도시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맹호연은 독서가 집안 출신답게 어려서부터 형제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짓는데 열중해서요. 20살 나이쯤 돼서는 그 양양 남동쪽에 있는 농문산이라는 풍광 좋은 산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 무렵에 그의 시풍이 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공부하던 선비들이 대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맹호연도 벼슬을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참 운이 안 좋아서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고 그럽니다. 39살 때 또 한 번 과거에 떨어지고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관직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장안으로 갑니다. 시를 잘 짓고 또 그걸로 이름을 얻었으니까 추천을 통해서 벼슬을 얻어보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여 장안에 머물면서 여러 시인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당대 최고 시인이라고 하는 왕유, 왕창녕 같은 시인들을 만난 것도 여기였습니다. 특히 왕유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부를 적에 보통 왕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왕유의 추천으로 당시 황제인 당현종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현종이 네가 쓴 시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그 시가 오히려 황제의 눈밖에 납니다. 하여 내침을 당한 맹호연은 내가 벼슬을 할 팔자는 아닌가 싶다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40대의 맹호연, 농사나 지을까 하고 깊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 시기에 쓴 시 한 편이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의 시골집에 가서라는 시입니다. 고인구 개서하고 요와치 정가로다. 녹수촌 변합하고 청산과학 외사이구나. 개헌면 장포하고 파주화 상마로다. 대도 중양절하여 활례 취 국화할까. 친구가 닭과 기장밥을 차려놓고는 나를 시골집으로 불러주는구나. 와보니 푸른 물이 좋은 마을을 둘러싸고 푸른 산이 그너머 비스듬히 서 있네. 창을 열어 들판을 내다보고 술잔을 들어 농산일을 얘기한다네. 때 좋은 가을철이 되면은 다시 와서 국화를 즐겨볼까 하노라.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도 전혀 어떤 꾸밈의 냄새가 나질 않죠. 우리 평상의 일상을 생활을 그대로 몇 자 적어 놓듯이 쓴 시입니다. 맑고 우아한 수묵화 한 편 같다라고 평해지는 명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술이 나오죠. 이렇듯 이 무렵 맹호연은 거의 매일 손에서 술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술을 좋아했던 시인이었다. 그런데 또 맹호연은 포금을 하지도 않고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벽을 부리는 것도 아닌 아주 점잖고 우아한 술꾼이었어요. 정신 나갈 만큼 험하게 취하는 일도 없고 또 누구랑 다투고 싸우고 험한 말을 하는 일도 없고 이렇듯 점잖은 술꾼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맹호연 47살 때였습니다. 시인 이백과 더불어서 함께 동정호 황학루로 갑니다.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이백이 20대 나이에 만류를 한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서 양주까지 장강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하고 오도갈 데가 없을 무렵 이백은 장가나 갈까 하고 이 호북당 안육에 왔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맨 처음 상의했던 상대가 당시 맹호연이었어요. 이후 이백은 결혼을 해서 안육에서 한 10년을 삽니다. 아이도 낳고 그 후로 장안에 갑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맹호연과 다시 만난 것이. 맹호연이 강남 땅 여행을 한다고 해서 전송하러 이백이 여기 황학루까지 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잘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쓴 시, 그게 강남으로 가는 맹호연에게 주는 시라는 시인데 이백의 시편들 중에서도 또 천고의 명작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고인서사 황학루 한데 연화 3월 하 양주란에 고범 원령 벽공진 한데 유견 장강 천재류보다 떠나는 벗을 황학루에서 전송하네. 때는 꽃피는 3월인데 양주 땅으로 떠난다 하네. 외로운 돛배 하늘 끝으로 잠기어 가고 나는 홀로 아득한 장강의 끄트머리만 바라본다네. 이런 시였어요. 여기서도 멋진 것이 그 돛배, 친구가 탄 돛배가 벽공신, 그 강과 하늘이 맞닿은 그 경계죠. 그 하늘 끝으로 나덕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그린 풍경,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느낌을 천재류, 거기도 수평선 하늘 끝입니다. 그걸 같이 맞대어 놓고 있는 이 절묘함이 이백다운 솜씨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렇듯 이백은 맹호연을 참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이 12살 차이라 그랬죠. 그 많은 나이 차이를 무시하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걸 망년지교라고 하는데 그 망년지교를 통해서 이백은 자기의 좋아함과 존경을 맹호연한테 험신 표현했어요. 그리하여 그의 시들 중에는 맹호연에 관한 시가 5편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맹호연 쪽에서 이백에 관한 시는 한 편도 없어요. 어찌 보면 일방의 짝사랑 같은데 뭐 사연은 있죠. 당시 맹호연은 전국적인 시인이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인류 시인들하고 친하면서 교류를 했고, 당시만 해도 이백은 아직 이름이 날리기 전이었습니다. 뭐 이런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를 알아보는 시인 친구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생애에서.
이 헤어짐 자리에서 함께 술을 나누고 시를 주고받는 이 정서를 통해서 깊은 우정까지 드러내는 데서의 시의 멋이 또 있습니다. 이후 고향에 돌아온 맹호연은 등창으로 고생을 합니다. 등에 종기가 나가지고 좀채 낫질 않아요. 점점 심해가니까 얼마나 고통은 심했겠습니까? 50살 때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 중에 하나인 왕창영이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굳이 이 양양 땅을 통과해서 찾아옵니다. 어떠냐 하고 몇 년 만에 둘이 다시 만난 거예요. 병석에 누웠던 맹호연이 왕창영을 보고는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술 한잔 안 할 수 있느냐 술상을 차려오게 합니다. 등창에는 특히 음주가 제일 나쁘다 그러죠. 둘째는 그 해산물을 먹으면 또 안 된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 맹호연은 친구하고 술 마시면서 술안주를 또 해산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취한 뒤에 곧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2이었어요. 그렇게 길지 않는 생애를 살고 떠난 맹호연입니다마는 1300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의 시들은 여전히 아이들부터 노인네까지 위로를 주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백지업계에서도 맹호연주라는 술을 내놓고 있겠죠. 호북성이나 양양시에서 이런 술이 나와야 마땅한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호북성에는 맹호연술이란 게 없어요. 오히려 엉뚱하게 강소성 남경에서 맹호연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술회사 이름도 맹호연주업입니다. 그런데 아주 규모가 작은 술회사인가 봐요. 인터넷 검색에서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제가 남경에 있는 중국인 제자들한테 야, 그 맹호연주 한번 구해놔봐라 이렇게 했는데 녀석들 도저히 어디서 지금 찾을 수가 없다네요. 그러나 술이 있다면 구할 수는 있겠죠. 훗날 어느 때 맹호연주를 마시면서 다시금 춘효를 읊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